1989년 대한민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위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 경제 성장의 약속이 모두의 얼굴에 자신감을 불어넣던 시절이었다. 갓 결혼한 권지훈 28과 윤서아 26. 부부의 낡은 포니 자동차 안도 예외는 아니었다. 젊은 건축가 지훈의 눈은 미래의 설계도처럼 반짝였고 문학 번역가인 서아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세상 가장 완벽한 여행이었다. 자동차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들의 행복한 미래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펼쳐질 것이라 믿었다. 그 순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어두운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수많은 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시끌벅적한 소음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인 평범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가판대에서 파는 따끈한 우동 한 그릇씩을 나눠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지훈은 앞으로 지을 그들의 집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서아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미세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이내 지훈의 밝은 미소 뒤로 사라졌다. 식사를 마친 지훈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금방 올게. 그가 남긴 말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어떤 복선도 담고 있지 않았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녀는 먼저 주차된 차로 돌아가 조수석에 앉았다. 시동이 꺼진 차 안에서 그녀는 무심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뒷좌석에 놓인 작은 가죽 여행 가방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 가방은 그들의 다른 짐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마치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친 복잡한 감정의 의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몇 분 후 지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수석의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아야.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리며 안을 살폈지만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휴게소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아내가 이 짧은 시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발밑의 땅이 꺼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지훈의 혼란은 곧 필사적인 수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휴게소 구석구석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며 서아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여행객들의 웅성거림 속에 무의미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의 절박한 모습에 몇몇 사람들이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이내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개인의 비극은 거대한 익명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 작은 점에 불과했다. 이윽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그 중에는 젊고 야심에 찬 최 형사도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경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사건 현장은 차갑고 사무적인 절차들로 채워졌다. 최 형사는 망견자실한 채 넋을 놓고 있는 지훈을 상대로 첫 신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아내가 사라질 이유도 싸운 일도 이상한 낌새도 전혀 없었다. 경찰은 차량을 정밀 감식했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갑, 소지품,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단 하나, 뒷좌석에 있던 작은 여행 가방만이 아내와 함께 사라졌을 뿐이었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완벽한 증발. 사건은 처음부터 거대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서아의 가족들, 특히 그녀의 아버지인 유 회장의 등장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다운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가 슬픔에 잠긴 사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을 위로하는 대신 은연중에 그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최 형사는 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꼈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잡을 수 없었다. 이 신혼부부의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온 나라가 주목하는 비극적인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다.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사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최 형사는 상부의 압박과 언론의 추궁 속에서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수사 파일은 용의자 없는 보고서와 실현 가능성 없는 추측들로만 두꺼워져 갔다. 한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젊은 부부의 행복한 사진은 이제 차갑고 비정한 실종자 전단으로 변해 전국의 게시판에 나붙었다. 그렇게 1989년의 여름은 한 부부의 미스터리한 실종과 함께 저물어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첫 번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로부터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세상은 2000년이라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최 형사의 삶 또한 변해 있었다. 한때 총기 넘치던 그의 눈은 이제 세상사에 지친 회색빛으로 희미해졌고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둔 채 서류 더미에 파묻힌 한직을 맴돌고 있었다. 그의 책상 한편에는 낡은 1989년 달력이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그에게 그 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계절이었다.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그의 경찰 인생에서 유일하게 풀지 못한 숙제이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밤마다 그의 꿈속을 찾아와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를 실패한 형사라 여기며 남은 날들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무실 전화벨이 지루한 정적을 깨고 울렸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흔한 분실물 신고련이 했던 보고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1989년에 실종된 윤서아 씨의 신분증이 들어있다는 말이 흘러나온 순간 최 형사의 심장은 11년의 시간을 거슬러 곤두박질쳤다. 그의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그 이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땅속 깊은 곳에서 괴물처럼 포효하며 그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그의 잠자던 형사의 본능이 수십 년의 먼지를 털고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최 형사는 곧장 문제의 공사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포크레인에 의해 파헤쳐진 흙더미 위 11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채 놓여있는 낡은 가죽 가방이 보였다. 흙과 습기에 뒤틀리고 해졌지만 그 형태는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흙 냄새와 묵은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작은 가방 안에 한 부부의 운명과 자신의 잃어버린 10년이 함께 묻혀 있었다. 그는 가방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했던 미스터리의 귀환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구원의 기회였다. 경찰서로 돌아온 초의 형사는 젊은 후배들과 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건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모두가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을지 모를 이 낡은 사건에 매달리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퇴직을 앞둔 늙은 형사의 마지막 객기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최 형사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젊음과 자존심, 그리고 두 젊은이에게 그가 진 빚이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경찰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11년 전 처음 사건을 맡았던 그날의 젊은 형사처럼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 형사는 가장 먼저 권지훈을 찾아갔다. 11년의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1989년의 그 휴게소에 멈춰 있었다. 그는 재혼도 하지 않은 채 서아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그의 눈동자는 거세게 흔들렸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의 재현인 동시에 지독한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제발 그녀가 살아있기만을 혹은 최소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고통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최 형사는 이제는 재계의 거물이 된 윤 회장에게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딸의 유품일지도 모르는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편곤을 유지했다. 오히려 그는 괜히 잊고 있던 아픈 기억을 들쑤실 필요가 있겠냐며 재수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 형사는 그의 이런 반응에서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보일 법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자, 과거가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의 방어적인 태도였다. 가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의 훼손 없이 개봉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다. 전문가들이 가방을 여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기다림의 시간은 모두에게 피를 말리는 긴장이었다. 그 사이 11년 전 실종된 신혼부부의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다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사건은 다시 한번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고 수많은 추측과 이론들이 난무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 형사는 연구원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먼지 쌓인 옛 수사 기록 창고로 향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11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놓쳤던 사소한 단서들을 이제는 노련한 형사의 눈으로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그의 눈에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윤 회장 측의 진술에서 몇 가지 미세한 불일치 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던 알리바이, 교묘하게 지훈에게 의심을 돌리려 했던 정황들.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맞춰져 가고 있었다. 지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서아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복기하며 최 형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억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는 집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서아가 보냈던 낡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편지 속에는 지훈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지만 몇몇 구절에서는 가족들의 과도한 기대나 벗어나고 싶은 압박감과 같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미묘한 고뇌의 흔적들이 엿보였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에는 이 여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최 형사는 윤 회장의 과거 행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윤 회장의 회사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1989년 그가 절박하게 돈을 필요로 하던 시점과 서아의 실종 시점이 정확하게 맞물렸다. 퍼즐의 또 다른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최 형사는 윤 회장이 단순한 비극의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다. 수사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서아가 결혼 직전 외할머니로부터 막대한 가치를 지닌 강남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윤 회장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딸의 재산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이 땅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위인 지훈이 돈을 보고 딸에게 접근한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하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딸의 실종이라는 비극 앞에서 아버지가 숨겨야만 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최 형사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윤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최 형사의 수사망이 셔오자 윤 회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고위층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고 언론을 이용해 최 형사를 은퇴를 앞두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갔다. 그의 이런 노골적인 방해 공작은 오히려 최 형사의 의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윤 회장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진실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사의 난항을 겪던 최 형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윤 회장의 비서였던 인물을 수소문에 찾아갔다. 이제는 은퇴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노인은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극도로 꺼렸다. 하지만 최 형사의 끈질긴 설득과 진실을 향한 그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실종 며칠 전 윤 회장이 상속받은 땅 문제로
서아와 전화로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서아가 절대 아버지 뜻대로는 하지 않겠다며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최 형사와 지우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그들의 신혼여행이 사실은 사랑의 도피가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압박에서 벗어나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고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그제야 기억해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서아가 유난히 그 작은 가죽 가방만은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을, 그리고 휴게소에서 잠시 헤어지기 직전 그녀의 눈에 스쳤던 그 미세한 불안감의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경찰 내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최 형사의 상사는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면 수사팀을 해체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젊은 동료들은 그의 낡은 수사 방식을 비웃으며 그를 공공연히 따돌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외로운 싸움 속에서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외로운 자의 손에 의해 밝혀지는 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서아와 지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기나긴 밤, 최 형사의 텅 빈 사무실에 지훈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서아의 모든 것, 그녀의 사소한 습관, 말투, 비밀들을 최 형사에게 털어놓았다. 두 남자는 담배 영이 자욱한 사무실에서 밤이 새도록 서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아내를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위해. 같은 비극으로 연결된 두 사람은 어느새 단순한 형사와 참고인의 관계를 넘어 진실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연대는 외로운 싸움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지훈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들은 새로 얻은 작은 전셋집에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서아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정말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때 지훈은 그저 결혼을 앞둔 그녀의 설렘 가득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했고 그에게 간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서아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누구와 통화했냐는 지훈의 질문에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애써 웃어 보였다. 그녀는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위험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그녀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다. 어느 날 밤, 퇴근하던 최 형사의 차 앞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길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험상궂은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곧 편안하게 은퇴하실 분이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십니까? 땅속 깊이 묻힌 건 그냥 묻어두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러나 최 형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안도했다. 이 협박은 자신이 진실의 턱밑까지 다가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제 범인은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방을 안전하게 개봉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소식이었다. 11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이다. 최 형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건의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각자의 얼굴에 떠오를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 윤 회장 부부에게 경찰서로 출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약속된 날, 경찰서의 작은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늙고 지친 형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 그리고 속내를 알 수 없는 부모가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는 11년의 세월을 머금은 낡은 가죽 가방이 마치 재단 위에 희생양처럼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가방에 고정된 채 시간은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미스터리의 마지막 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추리는 무엇인가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하얀 장갑을 낀 감식반 요원이 조심스럽게 가방으로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했다. 11년의 세월 동안 녹과 흙으로 뒤덮인 낡은 잠금 장치를 해체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철컥. 마침내 잠금 장치가 열리는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말려 있었다. 저 안에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 혹은 11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의 실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 그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다. 감식 요원이 마침내 가방의 덮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예상했던 옷가지나 신혼여행의 기념품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가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함 자체가 하나의 불길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완전한 빈 공간은 아니었다. 가방 바닥에는 기름 종이에 싼 듯한 네모난 꾸러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가방이 전달해야 할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신혼부부의 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물에 최 형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요원은 조심스럽게 기름종이 꾸러미를 풀었다. 11년의 습기를 이겨내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뜻밖에도 80년대에나 쓰였을 법한 낡고 투박한 카세트 녹음기와 그 옆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새 신부가 왜 이런 것을 챙겼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의 등장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것은 마치 시대착오적인 유령처럼 나타나 이 비극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녹음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밑에 깔려있던 접힌 서류 한 장이 팔랑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 형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펼쳤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등기권 리증이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나지막이 읊었다. 바로 서아가 상속받았던 강남의 그 땅이었다. 소유주의 이름에는 윤서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윤 회장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며 창백하게 변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단 하나의 증거, 바로 카세트 테이프에 쏠렸다. 11년 동안 땅속에서 침묵을 지켜온 이 작은 물체가 마침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최 형사는 테이프를 집어들어 녹음기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테이블 너머의 윤 회장과 눈을 맞췄다. 그것은 단죄를 앞둔 검사의 눈빛이었고 11년 묵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윤 회장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 형사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치직하는 낡은 테이프의 마찰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소음 위로 11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아였다. 아버지, 제발, 이건 할머니가 제게 주신 거예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함이 묻어나는 너무나도 생생한 그녀의 목소리였다. 11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에 지훈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서아의 애원 뒤로 차갑고 위압적인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네가 뭘 안다고. 당장 그 땅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그는 딸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서아는 울먹였지만 끝까지 거부했다. 싫어요. 이건 지훈 씨와 제 미래예요. 아버지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쓸 수 없어요.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녹음기에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악 하는 서아의 짧은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비명소리를 끝으로 테이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치익하는 공허한 소음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서아의 마지막 순간이 아버지의 탐욕에 의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난폭하게 짓밟혔는지가 소름 끼치도록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다. 지우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슬픔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 형사는 조용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11년간의 미스터리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추악한 진실에 대한 심판뿐이었다. 녹음이 멈춘 회의실에는 얼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윤 회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잿빛으로 변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실신한 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슬픔을 넘어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차 괴물이 되어버린 장인을 향하고 있었다. 최 형사는 말없이 문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재계의 거물이었던 윤 회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한때 자신의 제국이었던 세상의 정상에서 허무하게 끌어내려졌다. 11년간의 거짓된 비극은 막을 내리고 추악한 진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취조실에 홀로 남겨진 윤 회장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살인은 결코 아니었다고 항변하며 단지 딸을 며칠간 겁줘서 땅을 포기하게 만들려 했을 뿐이라고 자백했다.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이 이를 처리하기로 했으나 일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다. 그는 해결사들로부터 그들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은 후 2번 다시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자백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비겁한 자기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의 인생과 미래보다 자신의 사업적 탐욕이 더 중요했던 괴물 같은 아버지였을 뿐이다. 윤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던 해결사들은 이미 오래전 해외로 도피했거나 증발해버린 뒤였다. 결국 서아와 그녀와 함께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훈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윤 회장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납치교사 혐의만이 인정되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대중과 지훈에게 그것은 반쪽짜리 정의에 불과했다. 진실의 가장 끔찍한 부분, 즉 부부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다. 법의 잣대는 때로 인간의 비극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몇 주 후 최 형사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경찰로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그는 해결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신혼부부 실종 사건 파일을 기록 보관 상자에 넣었다. 평생의 숙권을 풀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허무함과 슬픔만이 남았다. 그는 젊은 부부의 아삭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고 남겨진 이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도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담배 연기 너머로 11년 전 그날의 햇살 아래 행복하게 웃던 젊은 부부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지훈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새로 세워진 작은 추모비가 있었다. 그곳은 무덤이 아니었지만 그가 마침내 아내를 온전히 추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추모비에는 권지훈과 윤서아 2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의 삶 역시 1989년 그날 아내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석 위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독했던 불확실성의 지옥에서는 마침내 벗어난 것이다. 마지막 장면, 지훈은 추모비를 뒤로 한 채 언덕을 천천히 걸어 내려간다. 지는 해를 배경으로 그의 외로운 실루엣이 길게 늘어진다. 이야기는 승리의 환호가 아닌 탐욕이 빚어낸 비극과 시간이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에 대한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는다. 진실은 때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정의란 무엇인지, 상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그날 그 휴게소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아픈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극장을 나서게 될 것이다.